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서야 6시 이제 30분을 넘었습니다. 30분 더 빨라졌는데 느낌은 뭔가 한 새벽 3시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 건 왜 그럴까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이 접속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침 6시 반부터 시작할 때랑 지금 6시부터 시작할 때와 숫자가 다릅니다. 요 기세로 열심히 월모부 꾸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응원의 그 사인은 좋아요로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글로벌 인덱스는 미국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그마한 경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사남이라고 하고 현재의 목소리, 뉴저지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게,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앞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유사남님을 뭐 글로벌 라이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많이 뵀는데 또 오늘 처음이고 우리 또 월모부에도 첫 출연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월모부도 잘 좀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저지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뉴저지라고 하면 이제 저는 아울렛 가면서 한번 가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뭔가 뉴욕이나 뉴저지 이런 쪽에서의 그런 소비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까 전에도 이제 아베크롬비 얘기하면서 그거 잘 아닙니다 하는데 주가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사실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때 입던 옷이고요. 사실 저도요. 아베크롬비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요즘에는 조금 예전 같은 이미지가 아닌 회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렀다라고 하니 약간 조금 좀 제가 알고 있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아베크롬비가 좀 아시면 재밌는 게 아베크롬비만 소유한 게 아니라 아메리칸 이글 아니면 홀리스터 아니면 피치라는 아이 브랜드까지 사실 소유한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그중 한 브랜드가 잘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자, 현지에서 또 이런 분위기까지 전달해 주시는 우리 유선남님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예,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주요 이슈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네, 현재 사실 박종훈 팀장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 추가할 게 좀 있나 좀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네. 준비한 자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주 주요 스케줄들은요. 월요일 날은 항상 그렇듯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스케줄들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화요일 날부터 주요 스케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라고 해서 ISM 서비스업 지표와 그리고 병원 관련된 ISM 병원 고용 지표라고 해서 따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비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공장 수주와 그리고 연준 금융강도 혹은 연준의 부의장으로 유명한 마이클 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 아주 중요한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짭비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DP 비농업 고용지수로 해서 사기업들 혹은 S&P 500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스케줄들이 이번 주에 특별 스케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정확히 말하면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매번 요맘때쯤에는 반년에 한 번씩 현재 경제 정책에 대해서 현재 의회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안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현재 경제가 어떤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어떤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오게 되게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땐 그 어느 것보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의 노동부에서 나오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것 말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비농업 부문 생산성, 단위 노동 비용을 포함한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임금 상승, 실업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사실 하루 종일 중요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가에 대한 지표, 진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그리고 식량값에 대한 식품 가격에 대한 WASD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에 약간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사남님 텐션이 엄청 높으시네요. 너무 좋은데요?
네, 이 감사합니다. 아침을 원래 이게 정말 예, 활기차게 이렇게 쫙 끌어주시는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월요일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스케줄 정리하는 게 되게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유사남님의 그 높은 텐션으로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면은 약간 이제 매크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양한 이제 경제 지표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많이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밖에도 이번 주에 보면은 이제 지난주부터 쭉 이어졌었던 약간 좀 리스키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주요 포인트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주요 포인트들을 제가 5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번 주 관련해서 이미 박종훈 팀감 등이 언급하시긴 했지만 NY12를 포함한 은행 관련된 움직임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음. 듭니다. 일단 NY12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중대한 약점이 확인됐다.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약점이 확인이 됐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내부적인 감시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바로 이어서 CEO가 특히 자사주를 많이 매입해서 뉴욕 커뮤니티 뱅크에 주가를 끌어올려줬던 CEO가 그만둔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사실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고 대부분들의 의견들은 NYCB 개인 은행 하나의 문제지 심지어 예전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몇몇 은행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 대형 은행들이 다들 탄탄히 버텨주고 있고 이런 중소형 은행들은 앞으로 합병돼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었던 것처럼 사실 NYCB 자체의 문제로만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점 하나를 언급을 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1월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의 포어클로저라고 해서 파산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사실 네. 2016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12월에서 1월로 넘어오는 동안 파산율이 약 17% 정도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서부 쪽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70%가량 올랐다는 얘기도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업용이란 부동산이라는 부분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는 점은 확실하게 우리가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셧다운 관련된 움직임입니다. 사실 그쵸. 저번 주에 사실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이미 얘기가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스톱갭 빌이 투표가 되고 통과가 되면서 셧다운이 모면된 게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12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이 중 4개의 법안은 3월 8일까지밖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월 8일이 되기 전에 결국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한 번 더의 예산에 대한 합의 절차가 필요하게 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준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미 여러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하락을 피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정치적인 쇼로 단기간 안에 빠르게 해결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크게 대립하는 정도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일단 뭐 학생들에 대한 대출 탕감함이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막는 장벽에 대한 감시를 늘리느냐 마느냐 이런 3가지 부분에서 가장 커다란 충동이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뭐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미국을 괴롭힐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뉴욕 자, 그 네.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그 유선남님이 뉴스플로우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번에는 좀 이게 문제가 확대될 거라는 그런 좀 인식도 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BTFP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BTFP가 3월 달에 끝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네네. 사실 은행들이 망가져 갈 때,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무너져 갈 때 긴급 대출 수단으로서 유동성을 많이 추가적으로 부여해준 부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BTFP가 많이 악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자율이 너무 싸지다 보니까 연준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더 싸게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차라리 BTFP에서 돈을 빌려서 연준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 돈을 벌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거를 악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 BTFP가 3월 달에 끝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유동성 문제가 지금의 다시 또 사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나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번 3월 달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BTFP가 종료가 된다라는 점이 아마 NYCB에서도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문제가 커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네. 사실 대형은행들은 너무 탄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YCB가 문제가 됐던 건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중형 사이즈의 은행으로 유명했는데 이 은행들이 무너질 때 그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너져가는 상업용 부동산 부채를 굉장히 싼 가격에 인수를 하는데 그때보다도 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NYCB 개인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면 NYCB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몇몇 소형은행, 중소형은행들은 아마 이런 위험에 충분히 노출이 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터진다고 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냥 안 터지는 듯이라고 조금 안심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안심할 때 또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이 뭔가 좋을 때도 항상 수면 아래 깔려있는 악재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대단하죠. 혹시 우리 유선아님께서는 비트코인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조금 좀 자그만 코인을 투자했다가 여태까지 아직 복구를 못하고 있긴 저랑 한데요. 비슷하시네요. 네. 근데 또 이게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ETF 상장할 때 4만 달러로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벌써 지금 6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근데 전고점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사실 이미 전고점을 한번 뚫었다 내려오기를 했고요. 12개 국가에서 12개 국가에서 이미 한번 전고점을 뚫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현물 ETF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 ETF 같은 경우는 전체 ETF에서 현금 흐름의 양이 11번째를 기록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현금 흐름의 양이 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은 62,800달러에서 전고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물 ETF가 출범돼서 지속적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있으면 반감기가 있다라는 점이 여러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과 수혜를 못 받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코인베이스 같이 거래량이 활발해지고 애초에 거래되는 금액이 커지면 거기에서 퍼센티지로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오른다는 건 가격과 수요 동시에 오르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코인 거래소들한테는 좋은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감기가 오게 되면서 코인을 전체적으로 채굴하는 기업들, 제가 굳이 몇몇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네. 채굴하는 기업들은 반감기에 도달하게 되면서 채굴량이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는 가격의 상승이 있어야만 코인 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호재로 가져가게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반감기가 오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가격의 상승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 코인 채굴 업체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결국 코인 채굴 기계에 돈을 투자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추가적인 돈을 사용해야만 똑같은 채굴량을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나중에 셀더 뉴스, 이제 바이더루머 셀더 뉴스라고 해서 이제 뉴스에 파라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아마 비트코인에 관련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관련주에 있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거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등의 종목들은 수혜가 기대가 되지만 반대로 이제 채굴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여기에 따른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전과의 환경이 좀 달라진 것에 따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그동안에는 같이 올라왔다면 반감기 전후로 해서는 좀 주가에 엇갈린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선아님 힘내세요. 예, 저도 여기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없고 이상한 조그만 코인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80% 보고 깜짝 놀란 사람 있으니까요.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뭐 이전과 과연 다른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이번에는 또 뭐 어떤 얘기를 좀 할 것으로 예상 같은 게 좀 나와 있습니까?
일단 애널리스트랑 여러 뉴스들의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할 건 결국 지금 경제에 대한 현 상태를 무조건 얘기할 거라는 점입니다. 일단 하원 의원들에게 그리고 혹은 많은 의원들에게 지금 당장 경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증언자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연준 위원들에게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지금 실업률이 어떻게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아마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나올 질문들이 한 세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시기와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시기 두 가지에 관한 점과 그리고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만 물어보지 않을까. 아무래도 연준 코인에 대한 얘기, 뭐 보통 CBDC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행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흔들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가장 커다란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고용 관련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고용 관련한 데이터 안에서도 좀 엇갈린 모습,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도 제조업 관련한 지표가 좀 엇갈린 것처럼 고용 데이터의 시그널도 어떤 거는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는데 어떤 거는 좀 씻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번 주는 어떨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노동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보통 주가에 커다랗게 영향을 주고 채권 금리에도 커다랗게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 노동 지표만 6개가 넘습니다. 네. 노동부 비농업, ADP 비농업, ISM 서비스업,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시간당 임금, 실업률까지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일단 몇 가지 하나씩 짚고 넘어가게 되면요. 저번에 나왔던 노동부 비농업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한 달 전에 나왔던 노동부 비농업은 실제가 예측치의 2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측치도 상당히 낮습니다. 19만에 해당하는 새로운 직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노동부 비농업 지수는 아마 낮게 나오는 게 결국 실업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방향성으로 하는 게 아마 시장에서 조금 더 좋아할 만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졸트구인이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졸트구인이직 보고서는 최근 들어서 정상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직장 하나당 실업자가 0.8명이 존재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0.7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0.4, 0.5 했다가 지금 천천히 오르게 되면서 거의 정상화 비슷한 수치를 나누게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은 일단 해고가 되는 사람들이 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고 새롭게 직장이 창출되는 것. 현재 직장에 대한 공고만 줄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골디락스 혹은 연착륙을 달성하는 지표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트렌드를 유지해 주면서 이직률은 다시 또 전체적으로 늘지 않으면서 아마 새로운 직장 공고만 줄어드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저번 주에 나왔던 얘기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네. 저번 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거든요. 그쵸.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인데요. 왜 일단 좋아하세요? ISM 제조업 지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조금 쉽게 지나가는 경향이 음. 있는데 여기에는 직접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점은 ISM 제조업 지표는 보통 50%가 넘어가게 되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보통 직장 창출 지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요 지표 발표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전체적인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운송 장비, 자동차 같은 운송 장비 같은 경우는 1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떨어졌지만 나머지 기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강세가 예상되면서 성장에 대한 예측치가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는 호재가 되는 소식이 나왔고요. 안 좋은 소식이 두 가지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식품, 음료 및 담배 제품과 컴퓨터 및 전자제품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네. 4분기가 고점으로 보며 1분기에는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하고 추가 유통으로 생산을 유지하는 수준이다라고 나왔고요. 컴퓨터 및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유럽에서 여전히 수요가 부진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기계와 기계가공 제품 쪽에서는 수요가 회복됐으며 예상대로 안정적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기타 제조업은 전반적인 전망은 안정적이고 재고 처리 중이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비금속 광물은 아무래도 1월 날씨 영향으로 일부 가동 중지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2024년으로 현재 넘어가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왔고요. 1차 금속은 매일 주간 강세가 시장 변동성이 심각하고 가격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면서
사실 아시다시피 요즘 리튬 가격이라든지 여러 금속들에 대한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 중국 쪽에서 덤핑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월말까지 추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기기, 가전제품 및 부품 같은 경우는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건 말고 ISM 제조업 지표 아예 그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요. 네. 제조업 지수가 16개월 내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이미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6개월 내내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안에서 신규 수주도 줄어들고 있고 생산도 줄어들고 있고 고용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재고와 고객들의 재고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회사들이 유동성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높다라고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해서 재고를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밀린 주문량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다만 가격 같은 경우는 전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적혀 있습니다. 고용 지수가 50.3%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BLS 노동통계국의 제조업 고용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고요. 네. 그 가운데 안에서 18개 제조업 중 4개 업종만 고용에 대한 상승이 있었는데 비금속 광물 제품, 전기기기, 그리고 1차 금속 운송 장비에서만 고용이 증가했고요. 나머지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종이 제품, 목재 제품, 컴퓨터 및 전자 제품, 가구 관련 제품, 기타 제조 식품, 음료 제품, 기계 가공, 화학 제품에서는 고용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유선아님, 폐활량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원래 수영 선수를 했었어서. 정말요. 네네네. 아니, 저는 지금 같은 속도로 말씀하시면 정말 숨이 좀 약간 차실 법한데, 지금 정말 많은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라는 말씀 일단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고용, ISM, 제조업 지표 관련한 내용 좀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지금은 완전하게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제조업도 좀 반등을 계속해서 좀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ISM이나 S&P에서 집계한 내용들이 조금 다르고요.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고용 같은 경우는 5개월 내내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밀린 주문량은 거의 17개월 내내 하락하고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 자체는 46개월 내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네. 사실상 제조업 쪽은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서비스업이 강세로 가는 것과는 반대로 조금 가격도 정점을 찍고 이제 뭐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유동성 같은 경우도 지금 크레딧 카드 가용량 혹은 사용량이 사실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따라서 제조업은 아마 예전 코로나만큼 수요를 자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또 잠깐 가지고 오셨는데 중국 뭐 지난주에는 좀 시장도 그렇고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경기에 대한 회복을 열심히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좀 우울한 또 암울한 그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주목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이번에 가장 최대 폭의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증시를 살리기 위해 공매도 금지라든지 공매를 하는 기업들을 처벌하기도 했었고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의 소비 물가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요. 사실 5개월, 6개월 내내 지속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닮아간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디플레이션이 조금 사라지고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야지 소비자가 살아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가나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적 혹은 개별 기업, 중국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는 악재인 소식이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타파할 만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지만 이게 과연 효과적이었는지는 아마 이번 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국인 투자가 바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점이 이번에 사실 양회 직전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가안보법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국가 기밀급의 정보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언제라도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규제당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아마 중국의 외국인 투자들이 조금 투자를 망설여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어질 예정인데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을 좀 주요하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중국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좀 희비가 많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 있는 전기차들은 전체적인 수요가 하락하게 되고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뭐 포드랑 GM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목표를 2025년으로 뒤로 거의 한 5년가량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있었던 리비안 전기차 트럭 같은 경우는 원래 생산량 예산치가 8만 대였는데 그거에 굉장히 부족한 5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미국 전기차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보여준 반면 리오토나 중국 전기차들은 덤핑한다라는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을 갖고 오면서 동시에 중국과 전 세계의 전기차 생산량을 공급을 하면서 엄청 저가 전기차를 공급을 하면서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게 될 니오라는 기업의 어닝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좀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테무를 포함한 테무의 약진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당장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진동닷컴에 대한 가치 평가도 어닝도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도 어닝 발표를 합니다. 코스코와 BJ스인데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월마트가 사실 가장 미국의 소비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조금 중산층 혹은 중산층보다 조금 부족한 수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이 월마트고요. 보통 코스코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물품을 싸게 사지만 조금 더 풍족한 제품들을 사는 사람들이 보통 코스코를 많이 가거든요. 네. 멤버십 베이스이긴 하지만 문제는 엄청 대량으로 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풍족하게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코스코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코스코 같은 경우는 가장 약간 중산층 이상이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코스코라는 기업의 어닝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아마 지금 당장 미국의 소비를 대표하는 어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요것 말고도 몇몇 기업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 많은 한국 분들이 투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상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최근 테슬라의 충전 단자를 구입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식으로 과연 어닝이 나오게 될지 개인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바가 좀 있습니다. 네, 월마트와 코스트코 대표적인 이제 유통 기업들인데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볼 있게 좀 비중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실적 내용은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요일에 전달드리겠죠. 코스트코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하는 기업 예정인 기업 가운데 레딧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레딧,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요 플랫폼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딱 이번 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재밌는 주제로 하나를 갖고 와봤는데요. 좋습니다. 사실 이 레딧이라는 기업이 많은 분들에게 사실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기업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레딧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장 가치가 65억 달러, 약 8조 원에 해당하는 값어치로 평가가 받고 있고요. 네. 약 IPO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거의 90% 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루 방문자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7천만 명이 그렇게 각자 많이 유니크한 사람으로 돼 있고요. 와.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와. 근데 이 기업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미국
그러니까 미국판 DC 인사이드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가장 비슷한 기업으로 따졌을 때 혹은 DC 인사이드 웹사이트라고 커뮤니티 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들 이제 커뮤니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에 토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한번 재밌는 그림들을 갖고 와봤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배츠 혹은 도지코인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아, 짤들이 있죠. 이게 밈주식으로 유명한 짤들, 밈으로 유명한 짤들이 바로 이 레딧이라는 기업에서 먼저 처음 나왔습니다. 이 레딧이라는 음, 기업이 사실상 모든 밈의 뭐 생산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7천만 명이 쓰는 어마어마한 부분이다라고 얘기가 됐는데요. 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방문자 수가 많은 기업이지만 네. 64만 명에 해당하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 수가 있는 반면 네. 하루 이용자 수가 월별 이용자 수가 64만 명인데요. 음. 여기에 비해서 레딧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자 수가 7천만 명에 해당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와, 있고요. 대단하네요. 일주일 이용자 수는 2억 6,750만 명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지만 네. 다만 양쪽 다 사용하는 방법에서 비슷하다는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비교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회사의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핀터레스트, 트위터 그 다음으로 액티브 유저 수가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트위터 바로 다음으로 사실 트래픽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 트위터라는 기업을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두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트위터 같은 경우는요, 총 방문 수가 한 달 기준으로 6.3조 개의 비짓이 있습니다. 트래픽이 네. 발생이 되고 레딧 같은 경우는 2.2 빌리언, 약 2.2조 개에 해당하는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좀 둘이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은 성장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정체된 반면 레딧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도 약 3.64%에 대한 성장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두 개를 좀 비교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두 기업이 가장 그래서 비교를 할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샀을 때 약 63조 원에 샀고 레딧의 평가가 8조 원이지만 크기 차이는 약 3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네. 일론 머스크가 다만 트위터를 샀을 때 너무 비싸게 샀다. 요거를 좀 싸게 사고 싶다라고 법원에 제소를 했다라는 점을 네. 포함하게 된다면 트위터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왈가왈부할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구매된 시점으로 봤을 때부터는 사실 가치 평가가 좀 많이 떨어진 수준이긴 합니다. 그 당시에는 IPO가 굉장히 붐이 많이 일어났던 시간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IPO가 예전보다는 조금 못한 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레딧 대 트위치 그리고 요거를 한국어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DC 대 인스타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레딧이라는 기업의 굉장히 커다란 장점은 하부에 게시판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네. 10만 개의 하부 게시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에 가서 원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레딧 글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트위터가 레딧보다 나은 점은 트위터는 정치인, 언론 및 기업에서 더 많이 사용되면 좀 더 평범한 사용자들이 좀 더 잘 쓰게 되고요. 레딧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취미가 같은 사람들, 뭐 미국 주식, 월스트리트 배츠, 밈 주식 이런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 만큼 더 정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가들한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커다란 장점으로 아마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뭐 레딧이나 DC 인사이드나 서로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게시판에 대한 설정도 비슷하고 하부 게시판으로 간다라는 점도 비슷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만약에 트위터 회사 가치가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샀던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네. 혹은 뭐 DC 인사이드가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레딧의 8.6조 원에 해당하는 값어치는 실질적으로 괜찮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장 좀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일간 사용자 수에 있어서의 숫자가 이제 트위터랑 비등비등한데 이제 머스크가 산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레딧이 IPO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시총에 대한 밸류를 받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역시나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레딧 상장한 날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겠다라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성공을 비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90% 정도는 상장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언제로 예정이 돼 있는지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예상은 네. 이번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있고요. 아마 1분기는 이미 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 4분기 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딧 이제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여기 커뮤니티 들어가서 그 종목 토론만 비슷하게 해가지고 관련한 내용들 잠시 보시고 하시던데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재미난 이슈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얘기도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저는 가장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에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 AI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 너 왜 자꾸 상업화 되는 거냐 뭐 등등을 비롯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무섭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유사남 님이 보시는 관련 시장 어떤 부분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에 좀 얘기를 해드리면 요번에 휴머노이드 기업 하나의 피겨 AI라는 기업이 좀 있는데 이 기업의 아마존 창업자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이 전부 다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로봇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사실상 약간 테슬라봇의 초기 기술, 약 1년 반 정도 전의 기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뒤처진 기술을 갖고 있고 당연히 기술력만 보면 뭐 여러 가지 요가 동작도 할 수 있고 계란도 짚을 수 있는 테슬라봇의 기술력이 사실 상당히 지금 당당히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다만 요거는 하드웨어적인 기술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로봇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 보게 된다면 커다란 스펙의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키도 비슷하고 들 수 있는 무게도 비슷하고 다만 움직임 자체는 사실 서로의 구동 부분에서 좀 소프트웨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동 속도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하드웨어의 차이는 많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하드웨어 자체도 뭐 아직 테슬라가 앞서 있다라기보다는 하드웨어는 뭐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앞서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기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결국 이 소프트웨어적이라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습니다. 왜 많은 기업들이 이 기업에 열광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요 회사의 CEO는 브래드 애드칵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좀 얘기를 할 때 오픈 AI와 우리는 협업을 통해서 이 로봇에 들어가는 AI 부분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로 Bring it on, 가져와라, 언제든지 상대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오픈 AI라는 회사의 협업을 통해서 이 AI를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이 AI를 트레이닝을 할 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로봇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챗GPT하고 대화를 할 때는 뭐 혹은 글을 쓸 때는 글로만 우리가 아웃풋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이런 아웃풋이 있는데 요거에 비해서 로봇에 들어가는 AI는 만약에 내가 로봇한테 라면을 끓여와라 라고 하면은 라면을 끓이러 가게 되는 혹은 커피를 가져와라고 하면 커피를 가져다 주는 반응의 실질적인 아웃풋이 챗GPT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게 행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에 AI를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이야기가 좀 많냐면 오픈 AI와 테슬라의 대리전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두 회사가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이 다른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도 좀 재밌게 됐는데 네. 바로 이 투자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로봇 휴머노이드를 만난 뉴스가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을 고소를 하기도 했었죠. 그쵸. 오픈 AI가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원래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이 회사 오픈을 같이 할 때, 설립을 할 때 원래는 우리가 이 위험한 AI라는 기술을 전 세계가 사실 공유하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거짓말했고 나한테 거짓말을 했고 이 회사가 AI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오픈 AI의 사장들이 AI 기술 개발을 통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달라, 조치를 해달라라고 실질적으로 고소를 진행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여러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개발 설립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의 반응들은
사실 요걸 입증하기가 어렵다. 사실 이 그쵸. 챗GPT가 라이선싱 되고 일부 요소가 독점 소유가 됐는데 이게 원래 목표를 포기했다라는 주장이 되지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머스크의 소송이 실패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오픈 AI가 갖고 있는 명성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많이들 말하거든요. 이제 음. 정확히 말하면 이미 한번 샘 알트만이 한번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비영리 기업에서 영리 기업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게 이익만 쫓고 있다라는 평가가 사실 이미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런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는 기업 내부의 자료들이 오픈 AI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기업 아이세라의 CEO가 얘기를 하기를 이런 분야의 이 오픈 AI 이 분야 지배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결국 이 회사의 평판이 떨어지면서 인력들이 오픈 AI에 가지 않으면서 투자 유치 능력과 인재 능력,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 조금 얘기가 좀 세긴 했지만 결론은 누가 휴머노이드를 먼저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굴까요? 자율주행 기술력 혹은 도조로 로봇의 주행을 보조하는 테슬라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베이스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게 될 로봇 피겨 AI 이 두 회사의 좀 경쟁이 좀 재미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리고 앞으로 둘 다 재미난 게 출시일이 2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이 피겨 AI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우리가 시장에 팔 수 있는 로봇을 완성하겠다라고 사실 이 CEO가 사실 좀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브래드 에드콕이라는 인물은 사실 많이 좀 유명한 분인데 사실 아처라는 회사의 CEO로 사실 예전에 창립 멤버로 유명했던 분이고요. 사실 네. 아쉬운 점은 이 아처라는 회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전에 나왔을 때 지금 당장은 사실 이 아처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항공택시라고 하죠. 공중택시라고 해서 공중 드론,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음. 이미 이항이라는 조비 회사와 조비라는 회사는 가망 인증서, 하늘에 날려도 된다는 인증서를 받으면서 앞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뒤떨어졌다. 1년 이상 기술이 뒤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회사에 대해 주요 인원들을 말하게 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알파고, 애플, 테슬라 등등의 인원들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 회사들이 둘 다 2년 안에 출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봇도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아마 전체적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둘 사이의 경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우리 유사남님의 속사포 랩 같은 요 브리핑 내용을 쭉 듣고 나서 보니까 사실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이렇게 뭐 한 5분, 10분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한두 시간은 관련 업계를 쫙 들춰봐야 되는데 어쨌든 써머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어느 쪽을 뭐 응원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테슬라에서 전기차 이외에 다른 뭔가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 이게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든 뭐 AI가 되든 뭐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쵸? 최근 들어서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 앞으로 조금 더 먹거리를 발견하기 위해선 사실 테슬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나머지 섹터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잉 컴퍼니라고 불리는 터널 회사 같은 경우는 오샤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었고 아마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더 나와줘야 테슬라 주가가 전기차를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체적인 통합 소프트웨어 컴퍼니로 좀 더 도약하는데 커다란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모로 우리 유사남님 제가 처음 뵈가지고 요 스타일 파악하느라 약간 제가 티키타카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또 유사남님이 워낙에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저의 역할이 뭐 딱히 필요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또 활동해 주시고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익숙하실 텐데 앞으로는 이제 아침에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뉴저지에 계시는 유사남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개편 첫날이었는데 사실 이제 개편 전후가 약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간도 길어지고 이제 구성도 좀 달라졌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피드백들 제가 이제 쭉 보고 있고요. 뭐 어떤 부분이 좋다,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차차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뭔가 중간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그 새벽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도록 잘 구성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 있으면은 저희 이제 계속해서 업로드
업로드되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밤에 있었던 글로벌 라이브가 아쉽게도 종영이 되면서 이제 그 멤버들을 더 확충을 해서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콜라보를 한 거죠. 그 콜라보가 계속해서 좋은 불협화음이 아니라 좋은 화음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조금은 너른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정말 빨리 6시부터 함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잊지 않고 오전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